나는 김선영, 올해 67살이다. 은퇴 전까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동이 트자마자 우체국 가는 버스에 몸을 쉬었다. 다만 이번 외출은 수도세나 전기세를 내러 가는 것도, 전기예금을 들은 수도세나 전기세를 내러 가는 것도, 전기예금을 들려가는 것도 어떤 짐작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우체국 자동화기기는 로비 오른쪽에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그 숫자가 뜨는 순간 나는 잠시 멍하니 굳어버렸다. 계좌차는 0. 이런.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분명 지난달에는 3만 원 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비상시를 대비해 퇴직금에서 따로 빼서 저축해둔 돈이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0원짜리 동전 하나만 남은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기쳐왔다. 안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두부 부침 반 팩이 전부였다. 밥은 어젯밤에 지어둔 것으로 돌멩이처럼 딱딱한 주먹밥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밥을 꺼내 전기밥솥에 넣으며 대충 때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식탁 위 고추장병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가장자리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버리기 아까웠다. 직접 담근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아 막 식사를 하려는데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다. 며느리가 가족 채팅방에 올린 사진이었다. 새로운 에르메스 팔찌, 주황색 팔찌 아래에는 나에게 주는 선물, 사람은 자신을 아껴야 해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어서 아들도 근황을 업데이트했다. 몰디브에 있었다. 배경은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상 가옥들이었다. 그는 꽃무늬 셔츠를 입고 한 손에는 술잔을,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자 민준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좋아요를 누르지도 댓글을 달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겨왔지만 나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 아들은 해외여행 경비가 연말 보너스라고 했고 며느리는 팔찌가 직접 모은 용돈이라고 했다. 한때는 믿었지만 이제 보니 모두 내 카드에서 인출된 돈이었다. 지난달 아들이 내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 서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며 그저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돈에는 손대지 않을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때 눈꺼풀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설마 그 서명 한 번이 나를 냉장고에 달걀 하나만 남고 계좌에 15원 한 장만 남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줄이야. 오후에 나는 낡은 가죽 여행 가방을 꺼냈다. 바퀴가 이미 뻑뻑해서 잘 굴러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관까지 끌고 갔다. 짐은 많지 않았다. 몇 벌에 갈아입을 옷, 건강검진 결과서 한 부, 여권 한 권, 그리고 서류 뭉치 몇 개. 나는 짐을 정리하면서 어제 서울구청 민원 창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젊은 직원은 내 퇴직증명서와 소액정기예금 명세서를 훑어보더니 나를 뚫어지어 쳐다보며 물었다. 김선영 선생님, 정말 혼자서 신청하시는 건가요? 친족 관계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일찍 저물었다. 창밖의 빛이 조금씩 어두워졌다. 나는 종이 한 장과 현금 카드 한 장을 누런 봉투에 넣어 봉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나는 글을 썼다. 단 한 문장만. 너희들에게 주는 답례. 그리고 나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한 번호를 눌렀다. 30년 전 내 학생이었던 이였다. 지금은 변호사이고 내 신탁 서류의 증인이기도 했다. 통화음이 2번 울리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강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이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네 하고 짧게 대답했다.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베란다로 걸어갔다. 맞은편 건물에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다.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보고 누군가는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도시의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편 내 아들은 멀리 떨어진 휴양지 섬에서 은행 앱을 열었다. 그는 계좌 잔액을 새로 고침했다. 화면에는 조용히 한 줄의 글씨가 나타났다. 계좌 잔액 TW0.01. 아들 시정. 나는 박준영이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엄마가 집에 안 계셨다. 식탁이며 부엌이며 조용했다. 심지어 엄마가 반나절 동안 우려 마시던 그 검은 커피잔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장 보러 나가셨겠거니 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도록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자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나는 집 안전체를 뒤졌다. 엄마가 가장 즐겨 앉으시던 의자도 거실에 없었다. 베란다에 있던 화분들까지 옮겨져 있었다.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도 절반이 비어 있었다. 침대 밑가죽, 가망도 사라졌다. 엄마가 시장에 가신 거 아니었어? 내가 아내 이수진에게 물었다. 아내는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어디장 보러 가는데 여행 가방을 들고 가요? 나는 얼굴을 굳혔다.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알아? 이수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담담한 말투였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며칠 전에는 강화도의 친구 집에서 며칠 쉬고 싶다고 하던데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말은 강명처럼 들렸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숙제를 하고 있던 아들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아, 어젯밤에 할머니 봤어?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내일부터는 나 학교에 안 데려다 주신대요.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이가 내게 물었다. 아빠, 할머니도 우리를 버린 거예요?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이수진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가 하는 말을 뭘 그렇게 믿어? 어쩌면 정말 친구 집으로 바람 쐴 겸 가셨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엄마는 늘 신중한 분이셨다. 외출 전에는 항상 열쇠는 어디에 두는지, 우산은 챙겼는지, 건강보험증은 가져갔는지 일러두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없이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사라지셨다. 나는 고모에게 전화해서 엄마를 보지 못했는지 물었고 이웃들에게는 엄마 대신 우편물을 받아준 적이 없는지 물었다. 모두 모른다고 했다. 해가 거해질 무렵 나는 파출소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관은 내 설명을 듣고는 등록 서류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숙여 기록하며 물었다. 어머니께 치매 증세나 금전적, 가정적 불화 같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순간 멍해졌다. 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저희는 절차상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자의로 나가신 경우라면 실종자 명단에 올리지 않지만 피후견인이나 가정폭력, 유상분쟁 등의 기록이 있다면 다르게 처리됩니다. 나는 갑자기 손바닥에 땀이 났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은퇴한 선생님이세요. 최근에 큰 재산 변동이나 다툼 같은 일은 없으셨고요? 그가 다시 물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난달에 엄마 명의로 은행 서류 몇 장에 서명하게 했던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었다. 그저 엄마 명의로 약간의 신용대출 받은 것뿐이었고 몇 달 동안 잘 갖고 있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길가의 포장마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지만 나는 전혀 식욕이 없었다. 문을 열면서 생각했다.
엄마가 갑자기 여행을 가신 걸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 아예 이사를 가버리신 걸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신발을 벗고 식탁을 지나는데 평소 리모컨을 넣어두던 나무 상자 안에 뭔가 새로 생긴 것이 눈에 띄었다. 꺼내보니 낡은 통장이었다. 우체국 로고가 희미하게 닿아 있었다. 옆에는 접힌 종이가 눌려 있었는데 쪽지 같았다. 펴보니 엄마의 필지였다. 선생님 시절 칠판에 판서를 하듯 가지런했다.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야. 나머지는 네 스스로 알아서 해.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았다.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마지막 거래 기록은 3일 전이었다. 전액 인출. 숫자 뒤 잔액 칸에는 0, 1원만 남아 있었다. 엄마 시점. 4달 전 나는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에 발을 들였다. 금요일 오전 날씨는 아주 좋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민원동 길에 보도에 쏟아졌다. 나는 30분 일찍 도착해 유리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손에는 내가 가진 집의 등기권리증 복사본, 미리 작성해둔 신탁 계약서 초안, 그리고 2달 전 몰래 건강검진을 받고 받은 건강검진을 받고 받은 건강보고서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최은숙이 정시에 나타났다. 데이지 생리는 셔츠를 입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겼다. 그녀는 내 오랜 친구였다. 은퇴 전까지 법원에서 서기관으로 일했기에 이런 절차에 누구보다 익숙했다. 그녀는 웃으며 종이 가방 하나를 내게 건넸다. 변호사 사무실 서류는 내가 다 검토했어. 빈틈없어. 부동산 부분은 생전 유보 사용권으로 하고 재산 신탁은 최소 5년으로 설정하는 거 잊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나보다 단호했다. 그녀가 말할 때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이미 판이 짜인 바둑을 두는 듯했다. 우리는 사무실 2층으로 들어갔다.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60이 넘은 두 여자가 신탁을 설정하러 올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는지 표정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서류를 정리하며 우리에게 순서대로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설정일란에 이름을 서명했다. 오른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살짝 덜려 글씨가 약간 비뚤어졌다. 그 집은 내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다. 서울의 낡은 아파트 한 채. 원래는 민준이에게 성인식 선물로 남겨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남겨주기로 결정했다. 신탁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5년 동안 폐쇄, 수익자는 본인으로 한정하며 조기 해지나 종료는 불가하다. 이것은 나의 방어선이었다. 외부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며느리를 그들의 급한 돈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었다. 마지막 글자를 서명한 후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펜뚜껑을 닫아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은퇴하던 해 교실 열쇠를 반납했을 때보다 더 평온함을 느꼈다. 점심에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에 은행에 가서 해외 계좌 하나 만들자. 그녀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들이 다시는 네 돈 한 푼도 만지지 못하게 할 생각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말없이 잔을 내게 밀어 부딪혔다. 그날 오후 나는 신한은행 강남 지점에 갔다. 최은숙이 미리 아는 고객 담당 매니저를 연결해 주었기에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나는 퇴직금의 일부를 매달 싱가포르 개인 계좌로 자동 이체하기로 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해외 자산 배분 같은 것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통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출구를 원했을 뿐이었다. 수속을 마치고 나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지나는데 쇼윈도에 품이 있는 삶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쓰인 문구가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어쩌면 광고 문구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 문장은 마치 나를 위해 쓰인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는 당근 넣은 고깃집 냄새가 풍겨왔다. 나느리는 채소를 볶고 있었고 민준이는 거실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숙제를 하면서 할머니, 이 영어 단어 어떻게 써요? 하고 외쳤다. 나는 다가가서 그의 삐뚤빼뚤한 글자를 보며 죄로 시작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섰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돈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저녁 식사 후에도 나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돕고 젓가락을 닦고 식탁을 닦았다. 그날 내가 집 신탁 서류와 해외 계좌 번호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주 분명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겉으로는 여전히 매일 밥을 짓고 제때 약을 먹고 손자의 영어 숙제를 봐주는 늙은 할머니였다. 하지만 사실 나는 이미 몰래 몰랬다. 나는 이틀 밤을 새워 그 편지를 한자 한자 정성껏 썼다. 유산 분배를 지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법정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수십 년간의 계산을 명확히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선생님 시절 쓰던 그런 가로줄 공책을 사용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써내려갔다. 19살의 박씨, 가문에 시집 오던 날부터 시작해서 준영아, 너는 올해 44살이다. 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지. 그해 너는 아직 대학교 3학년이었고 나는 과외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문 수업을 하며 너를 길러냈다. 네가 대학원 다니던 그 2년 동안 서울대학교 후문 그 작은 식당에서 몇 번이나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하지만 네 매달 방세, 수도세, 전기세, 식비는 모두 내가 교직원 연금에서 조금씩 빼서 마련해 준 것이었다. 네가 결혼하던 해 나는 네 아빠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산수화를 팔았다. 너희는 초라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호텔에 2테이블을 예약하고 네 처가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했다. 그 달에는 에어컨도 켜지 않았다. 여기까지 쓰자 손이 약간 쑤셨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 그림이 떠올랐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원작이었다. 한때 수집가가 1호만 원을 제시했지만 나는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해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이 돈을 안 주면 이수진 엄마가 우리 박씨 집안 체면 없다고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을 뿐이었다. 그림을 팔아 얻은 그 현금은 내가 직접 만져본 것은 단 한 금은 내가 직접 만져본 것은 너희가 집을 살 때 내 명의로 상하를 출자했고 대출 보증인은 나였다. 너희는 내가 은퇴했으니 신용이 좋아서 대출 승인이 쉽다고 했다. 민준이가 태어나자 나는 동네 봉사활동을 모두 거절하고 매일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루 새끼밥을 지어주고 한밤중에 일어나 열이 나는 아이를 돌봤다. 나는 너희에게 감사하라고도 보답하라고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너희가 내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엄마, 이 서류에 먼저 서명 좀 해주세요. 나는 멈춰서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마지막 줄을 썼다. 내가 너희에게 남긴 것은 10원이다. 너희가 내게 보인 효심도 겨우 1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이었으니까. 나는 편지를 봉하고 그 의자 등받이 뒤에 놓았다. 옆에는 내 현금 카드와 낡은 휴대폰이 있었다. 가져가지 않았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들에게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그저 집에 걸려있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치워두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몰래 팔아버린 것이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이 경매장에서 일해서 그를 통해 그림을 처분했다. 현금을 받은 후 나는 달러로 환전했고 조금씩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그 돈은 많지도
적지도 않게나 혼자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을 만큼. 사실 나는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다. 너희 부부에게 방해가 될까봐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준현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엄마, 그렇게 밖에 사시면 친척들이 불효자라고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수진은 옆에서 남들이 보면 아들이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날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뜻을 알았다. 내가 떠나면 그들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내가 늘 지키지 못했던 것은 내 체면이었다는 것을, 내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조만간 삼켜야 할 그 서러움이었다는 것을. 나는 편지를 다 쓰고 펜을 서랍에 넣었다. 침실 커튼을 젖히자 맞은편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세 식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깔깔거리고 엄마는 아빠에게 반찬을 더 얹어주고 있었다. 배경으로는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아들, 시정. 어머니가 떠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마침내 어머니가 남긴 계산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재정 관리를 늘 깔끔하게 하셨기에 모든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나와 이수진이 처리했다. 어머니는 그저 우체국 카드에 퇴직금만 넣어두셨을 뿐이었다. 나는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의 생활비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낡은 통장을 들고 은행 명세서를 하나하나 대조해 내려가면서 어머니의 계좌에는 원래 매달 고정적으로 교육공무원 퇴직연금이 7만 원 넘는 금액이 입금되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계좌 잔액은 거의 모두 인출되어 있었다. 모두 한 번에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이었다. 한 번은 3영만 원, 한 번은 40영만 원, 또 한 번은 4영만 원, 또 한 번은 7호영만 원. 심지어 예금까지 모두 비워져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잔액은 0, 1원으로 떡하니 남아 있었다. 이수진이 문간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저축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병원비로 쓰셨을 수도 있지. 나는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5개월 동안 일치영만 원 넘게 가져간 게 병원비야? 아니면 병원을 차린 거야? 그녀는 얼굴을 돌려 물을 따르러 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내 낡은 서류철 안에는 얼마 전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복사해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몇 장은 엄마 명의로 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나는 한 장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보증인 김선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명은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다. 이수진이 대신 서명한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때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엄마는 아침에 아직 주무시고 계셔서 내가 대신 서명했어요. 어차피 반대 안 하실 거잖아요. 나는 그때 그저 눈살을 찌푸렸을 뿐 마음속으로는 묵인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방문을 닫고 내 신용기록의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 두 건의 대출 처리 기록을 찾아보았다. 한 건은 5억만 원, 다른 한 건은 6영만 원이었다. 대출 실행 시기는 작년 말과 설날 전후였다. 그때 우리는 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연말 보너스도 예상보다 적었다. 이수진이 일단 아주머니 명의로 신청하면 이자율도 낮고 돌려막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지만 한 번도 엄마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통장을 식탁 위에 던졌다. 이게 당신 입에서 말하는 모아둔 돈이야?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 상황이 급했잖아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당신이 엄마한테 말해본 적 있어? 엄마 동의를 얻은 적이 있냐고?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내게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엄마 도장 가지고 정기 예금 해지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막혀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게 당신이 그때 묵인했던 것과 뭐가 달라?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어? 내가 차갑게 물었다. 똑바로 말해봐. 다 어디에 썼냐고? 그녀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비웃었다. 카드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지. 생활비가 명품 가방이야? 그 주황색 팔찌 말이야? 그녀가 나를 노려보았다. 그건 친정에서 보내준 선물이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친정에서 보내준 선물이 왜 우리 엄마 돈에서 나와? 집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장 볼 때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옷은 한 번 사면 세트로 샀다. 반면 엄마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양말에 구멍이 나도 아까워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엄마가 묵묵히 참고 조용히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엄마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정말 떠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돈 다 어디에 썼냐는 질문에 답조차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소파 위 텅 빈 등받이를 고았다.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쩌면 이미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꿰뚫어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엄마 시점. 부동산 중개인이 왔을 때 나는 이미 집을 한 바퀴 청소해둔 상태였다. 부엌 타일은 칫솔로 깨끗이 닦았고 욕실 거울도 투명하게 닦아놓았다. 화분은 베란다로 옮겨두었고 마루는 뜨거운 물로 닦았으며 커튼까지 세탁해 말려두었다. 내가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일을 할 때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 말을 이제는 나 자신이 실천할 차례였다. 김선영 선생님, 이 집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30년 된 아파트인데도 구조가 반듯해요. 중개인은 젊은 사람이었다. 말에는 판매자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그의 손에 건넸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정평가서를 보더니 말했다. 요즘 이 동네 아파트는 평당 850만 원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요.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이 나이에 더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집은 원래 6억 5천만 원에 샀다. 나와 남편은 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20년 동안 대출을 갚았다. 집 안의 창문은 2번, 보일러는 3번, 방수층은 1번 교체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지금 감정가는 거의 1,8억 원. 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 원 넘게 남았다. 계약하던 날 나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올렸다. 직접 산 파란색 볼펜을 들고 있었다. 내 이름이 그 계약서 위에 한자 새겨졌다. 1페이지, 2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다. 김선영 선생님, 집을 파신 후에 아드님과 함께 사실 건가요? 중개인이 물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더 이상 그 누구와도 함께 살 생각 없어요. 그날 오후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는 이미 옮겨졌고 식탁에는 의자 하나만 남아 마치 무대 위에 버려진 소품 같았다. 나는 문간에 서서 여전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벽에 얼룩덜룩한 흔적은 결혼사진을 걸었던 못자국이었다. 창가 구석은 내 손자가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자리였다. 부엌에는 아직도 희미한 흠집이 있었는데 내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생긴 것이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고 누렇게 바른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나는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앉아 있었고 남편은 뒤에 서 있었다. 준영이는 그때 10살이었는데 무선 조종 자동차를 안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사진 가장자리가 약간 말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생생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불을 끄고 열쇠를 현관문에 놓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기어코 흘러내렸다.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이 집 안에서 나와 남편이 함께 견뎌낸 비 오는 밤들, 내가 트서진 교복을 꿰매던 불빛, 한밤중에 물을 끓여 손자의 열을 내리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부동산 등기증명서에는 단 한 단어로 쓰여 있었다. 거래 완료. 나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굳건하게 내디뎠다. 밖은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저녁 바람이 약간 쓸쓸함을 머금고 있었다. 길가의 작은 가로수들이 가지를 흔들며 나를 배웅하는 듯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뒤돌아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아들 시정. 나는 닷새째 되던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날 아침 나는 여전히 은행 계좌를 새로 고침하며 그 영. 이런 잔액이 혹시 시스템 오류가 아닐까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다 전화가 울렸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변호사입니다. 김선영 선생님께서 달 전 저에게 개인 신탁 서류와 영상 자료를 보관해 달라고 위탁하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3달 안에 권한을 철회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귀하께 전달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순간 굳어버렸다. 엄마가 정말 떠나신 걸까? 변호사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본인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말라고 설정하셨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영상 링크와 비밀번호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재로 돌아가 컴퓨터를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조용한 화면이 나타났다. 배경은 우리 집 낡은 거실이었다. 내가 오래전에 잊었던 나무 텔레비전장 위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스탠드 조명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계셨다. 남색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집을 떠나 너희 삶에서 잠시 멀어졌을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토라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시선은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바빠서 생리통 약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네가 혼자 남을까봐 걱정되어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정근을 갔다. 매일 네 시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 네가 결혼하던 해 나는 원래 계획했던 일본 여행비엔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너희가 결혼식 준비에 내가 필요할까봐 그랬지.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마치 익숙한 생활윤리 수업을 가르치듯.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내 귀를 뚫고 들어와 내 후회에 박혔다. 너희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내가 혹시라도 지쳐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너희는 효심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나를 짓눌렀지만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옆에 있던 서류 하나를 들고 한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은 내가 설정한 개인 재산 신탁이다. 수익자는 오직 나뿐이고 5년간 봉인되어 있어 미리 해지할 수 없다. 그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몇 군데를 가리켰다. 내 모든 자산, 그 집과 계좌, 내 자금은 모두 내 명의의 해외 신탁 기금으로 이전되었다.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 서류의 페이지들을 보았다. 익숙한 서명, 익숙한 도장. 어머니가 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해내셨는데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준영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가정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더 이상 순종해야만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나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의 눈가에 약간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렇다면 이번 한 번은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하렴.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모든 말을 다 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다. 만약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한 번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화면은 그 순간 정지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화면을 응시했다. 손가락은 일시 정지 버튼 위에 머물렀지만 끝내 누르지 않았다. 집 안은 아주 조용했다. 냉장고 압축기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이수지는 복도 입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 이론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어머니가 이 가정에 남긴 마지막 정산사였다. 아들 시점. 그 영상 메시지를 본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박준영 고객님. 고증인께서 권한을 철회하여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재심사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동시에 부동산 담보 설정 권리가 이전되어 대출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제 집은 아직 제 명의 아닌가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소유권은 여전히 고객님 명의입니다. 하지만 담보, 제공자와 수익자 구조가 조정되어 관련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베란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쥐어 있었고 온몸이 텅 빈 것 같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직업이 불안정하여 겨우 몇 건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왔다. 어머니, 명의의 자산은 원래 내 마지막 완충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끊겨버리니 나는 진정으로 제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 했었다. 직장 동료들은 경기가 안 좋다고 고개를 저었고 고등학교 동창들은 전화 저편에서 얼버무리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고모에게 전화했다. 고모는 내 말을 듣고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네 엄마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고모가 말했다. 예전에는 엄마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가 이렇게 떠나는 게 이상할 것도 없지. 전화를 끊고 나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앞유리에 떨어졌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내 머릿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우리 앞에서 울지 않으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저 혼자 화장실에 숨어 문을 닫고 나올 때는 여전히 눈은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계셨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수지는 소파에 앉아 너무나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엄마가 집을 넘긴 그 순간 사실 나는 우리 사이도 거의 끝났다는 걸 알았어.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그게 그냥 신탁으로 명의만 넘긴 거고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했어. 그녀가 말했다. 신탁이든 계좌든 우리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나는 당신과 살면서 빚 갚는데 평생을 보낼 생각 없어. 나는 비웃었다.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집 한 채도 없다면 당신과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얼굴을 강타했다.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지만
싸움보다 더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감히 하지 못할 것이며 그저 주기만 하고 양보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떠나셨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물러나셨다. 어머니는 내가 상상했던 그 부드럽고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셨다. 어머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냉철하셨다. 그날 깊은 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서류 사본들을 뒤적였다. 모든 페이지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누가 설정인이고 누가 수익자인지, 신탁은 취소할 수 없고 변경은 무효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내 머릿속에 어머니가 영상에서 했던 그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한 번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나는 한때 어머니가 우리를 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 뿐이라는 것을. 엄마 시점. 싱가포르의 햇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뜨거웠지만 바람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내 아들이 정말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나는 가전동 계양 지역 동해안 공원 이스코스펄 근처에 있는 저층의 낡은 아파트를 세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간결하고 깨끗했다. 집주인은 현지인이었는데 내게 말할 때 약간 특유의 억양이 있었다. 그녀의 아내가 만든 국물은 내가 젊었을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닭죽과 맛이 비슷했다. 나는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의 화교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공예 강좌를 신청했다. 월요일에는 뜨개질을 배우고 수요일에는 프린트 원단 패치워크를 한다. 수업에 갈 때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을 몇 분 만난다. 이민 와서 은퇴한 분들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분들도 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분도 한 분 계셨다. 그들은 많이 묻지 않고 나도 많이 말하지 않는다. 조용히 지내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최은숙이 2번 다녀갔다. 그녀는 한국에서 은퇴 여성 실종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내가 젊었을 때 상을 받던 사진이 함께 실렸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동정 우롱차를 끓여주었다. 정말 돌아갈 생각 없어? 그녀가 물었다. 돌아갈 이유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드디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사는구나. 우리는 함께 페라나칸니 언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자기 딸도 내년에 이곳에 지점을 낼 계획인데 내가 가서 장부를 봐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듣고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누구를 위해 장부를 정리하거나 누구를 책임지는 것이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음성 메시지였다. 나는 3초간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여행 가셨다고 했는데 나는 할머니가 놀러 가신 거 아닌 거 알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나한테 사진 안 보내주셨잖아요. 나 오늘 영어 노래 하나 배웠는데 할머니 오시면 불러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약간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막 울음을 그친 듯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입력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엽서 한 장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완전히 떠나버릴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다시 필요해지고 싶지도 않았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 사이의 거래와 얽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 또한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천천히 자라서 사람 마음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그에게 그가 가장 온순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에게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 뛰는 심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아래층에서는 화교 이웃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비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누군가 광장에서 체조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들어왔는데
약간 짠맛이 났다. 바다 냄새였다. 나는 옅은 파란색 셔츠로 갈아입고 모자를 들고 산책을 나섰다. 지하철역 옆방집에서는 갓 구운 소보로 빵이 나왔고 몇몇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빵 하나를 샀다. 해안선을 따라 걷자 하늘은 이미 옅은 주황색으로 변해 있었다. 만 건너편의 윤곽이 멀리서 밝게 빛났다. 나는 난간에 서서 모자챙을 잡고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이어지는 곳을 바라보았다. 예전 그 밤들이 떠올랐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개면서 아이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소리를 듣던 밤들. 나는 마치 공기처럼 집안을 묵묵히 흘러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도 부드러워진 것 같아. 내가 충분히 멀리 걸어왔기에 바람도 더 이상 나를 얽매지 않는 것일까? 아들 시정. 나는 3주 동안 서울에 있는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법률 기관을 찾아다녔다. 신탁은행에도 가보았고 등기소에도 전화했다. 심지어 아는 사람을 통해 최은숙 변호사에게 연락을 부탁했지만 상대방은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어머니의 사적재산 처리, 당식의 의문을 제기하며 심지어 정신감정평가까지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담당 창구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김선영 선생님은 당시 인지능력평가 점수가 92점으로 완벽하게 합격하셨습니다. 나는 더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벽에는 한치의 틈도 없었다. 법은 아들을 위한 퇴로를 마련해주는 도구가 아니었다. 법은 내 엄마가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린 장벽이 되었다. 엄마는 지난 4개월 동안 조용히 모든 탈출 가능성을 마련해 두었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어느 날 깊은 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려 부엌에 앉아 배달 커피를 시켜 마셨다. 무심코 어머니가 남긴 현금 카드를 발견했다. 카드 단말기에 넣어보고 휴대폰으로 로그인하여 잔액을 확인해 보았다. 화면에는 0, 1원이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나는 그 두 숫자를 응시했다. 마치 어머니가 창고 앞에 앉아 마지막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뽑아들고 자동화 기계 앞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던 그 손가락을 보는 듯했다. 느리고도 단호하게. 이것은 소외도 아니었고 토라진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20원짜리 동전 하나로 모든 것을 결산했고 마침표를 찍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저 드디어 자신을 놓아주셨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수십 기수의 학생들을 가르쳐 수많은 교수, 검사, 기업고의 임원들을 배치하셨지만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다. 그 아이들이 성공한 것은 그들의 노력 덕분이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어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아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았을 때도 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성적 나쁜 건 괜찮아. 사람은 기계가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직접 어머니를 기계 없는 자리로 밀어 넣었다. 집안일을 고개 숙이게 하고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하고 우리 체면 때문에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삶을 살게 했다. 어머니는 다투지도 않으셨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으셨으며 심지어 너희가 너무 심했어. 라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날들 속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정산하고 계셨다. 그날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수지는 이미 이사를 갔고 집에는 나와 뜯지 않은 청구서 더미만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있던 의자, 어머니가 예전에 가장 자주 앉으시던 그 의자도 이제는 비어 있었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삶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존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예전에는 낡은 교사의 좌우명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어머니가 지금 어느 도시에 사시는지, 어느 집에 사시는지,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부엌에 있던 그 그림자도 아니고 베란다에 앉아 빨래를 개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셨다. 엄마 시점. 싱가포르의 7월은 일찍부터 뜨거웠다. 아침 7시부터 해가 밝았다. 아들의 전화는 그 후로 다시 울리지 않았다. 나는 작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무릎에 쏟아져 치마가 따뜻했다. 손에는 읽고 있던 박완서 작가의 책이 들려 있었다. 책갈피를 끼워둔 페이지를 펼치니 마침 이런 구절이 있었다. 고독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누구를 기다리는 서러움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책을 덮고 손을 뻗어 뜨거운 물 한 잔을 따랐다. 창밖에는 참새들이 난간에 앉아 말린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있었다. 민준이가 여전히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그는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것은 말없이 물러섰던 김선영, 남을 배려하고 모든 일에 협조하며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어머니였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이다. 나는 젊어지지도 아름다워지지도 않았고 무엇인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기회가 생긴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드디어 온전하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고 더 이상 억지로 참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햇살이 얼굴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옥상에서 빨래를 널 때 느끼던 그 부드러운 온기와 닮아 있었다. 그때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그 존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김선영은 비난하지 않았다. 울부짖지도 않았다. 끊임없이 불평하지도 않았다. 김선영은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했다. 비자를 받고 계좌를 정리하고 그 현금 카드를 식탁 위에 남겨두었다. 잔액은 10원뿐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자신을 가정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했다.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지도 않았고 어떤 연료나 영웅처럼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와 같은 여성은 수십 년 동안 단연한 배경인물에 불과했다. 묵묵히 밥을 짓고 손자를 돌보고 고부 갈등 속에서 참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존재. 그러다가 그녀가 정말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누군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론 죽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침내 자신으로 살아났다. 그녀는 젊었을 때 성적이 우수하여 원래 유학할 기회도 있었지만 결혼과 가정, 자녀 때문에 그 집에 머물렀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어떤 선택은 영원히 희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낡은 집을 나오던 날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거실과 햇살을 받아 빛나는 낡은 식탁만이 있었다. 그곳은 그녀와 남편이 함께 보낸 공간이었고 아들이 성장하는 증인이었으며 그녀 혼자 얼마나 많은 실망을 삼켜야 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려놓은 것은 단지 집 한 채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존중받지 못했던 억울함과 인내를 내려놓았다. 가족들의 눈에 늘 버텨줄 것이라 여겨졌던 역할을 내려놓았다. 어른은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냉철해졌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었을지 모른다. 청구서를 들고 부엌 문간에 서 있는데 아이는 소리 지르고 노인은 부르고 있지만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아무도 당신에게 오늘 힘들지 않느냐고 묻지 않는 순간. 혹은 당신은 이미 은퇴했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게 무료 도우미처럼 취급당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남을 시중드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는 순간, 만약 어느 날 당신도 말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마지막 품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집에서 당신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았는가? 그것도 겨우 몇십 원, 몇백 원짜리 가치였는가? 선영의 이야기는 격정적이지 않다. 드라마틱한 대립도 소위 성공적인 반전의 각본도 아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 평범한 어머니가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자신에게 돌려준 이야기일 뿐이다. 만약 당신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만약 당신도 깊은 방울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라고 자문한 적 있다면, 만약 당신도 어쩌면 나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 몰라라고 몰래 생각해 본 적 있다면, 아래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혹은 그저 당신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남겨주세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후원받은 사연이나 댓글을 각색한 것입니다. 최고의 이야기 효과를 위해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이중 시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댓글로 이야기 감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조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의향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3,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